자, 파워마켓 시간 오늘은 NH투자증권의 김형렬 연구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직을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공식적인 거는. 공식적인 네. 오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자리로 가신다고만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NH투자증권 이종승 센터장님 만나서 한참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예, 다른 데로 가시고. 자,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미국 시장은 장마감 1시간 전에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이 조금 낙폭 크게 이제 마감된 다음에 그래도 호재성 이야기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 의회에서 이 긴축안이 통과가 돼야, 땅땅땅 돼야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럽연합하고 IMF가, 너희들 긴축안 괜찮다, 인정을 해준 거 아닙니까? 정말. 네, 우선 그리스 하면은 사실 배낭여행객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상당히 설레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 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을 울렁이게 만드는 그런 변수입니다. 네. 결국 이 변수가 계속 시장을 발목을 잡을 가능성 자체가 크고, 오늘 발표된 이런 그리스 의회의 어떤 긴축안과 관련된 이슈는 분명 어떤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변수임에 많은 분명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향후 이런 긴축안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모습이 그리스 정부의 차원에서 진행되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그리스 의회가 내놓은 긴축안을 살펴보면 상투적인 내용입니다. 세금 인상 및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시키고 과도했던 정부 지출을 추가로 긴축하면서 향후 약 한 4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줄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국제통화기금이나 유럽연합이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지적해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IMF를 맞았었을 때 당시에도 이런 상황은 동일하게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어떤 국제 정세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되었었던 것은 과연 그 재정 위기를 겪는 국가의 정부가 정말 강도 높은 그런 어떤 긴축안을 실행시킬 수 있는지, 또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수가 있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긴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 만약 어떤 공무원들의 파업이라든지 어떤 공기업의 어떤 매각 과정에서의 마찰 등이 또 시장에서 불거졌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위기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이 재정위기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해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선진국들과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 채권 금리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어떤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선진국들의 채권 금리는 상당히 안정된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남유럽 국가들의 어떤 재정위기 문제가 현재 다소 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영국 같은 데를 번지지 않을까, 아니면 미국으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선진국들의 채권 금리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재정위기 불안 상황이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모습과 달리 현재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의 채권 금리를 한번 다음 살펴보시면 그리스라든지 아일랜드, 포르투갈들의 국채 금리는 현재 최저 10% 그리고 15% 이상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채권금리 수준에서는 당분간 결국 재정위기 국가들의 어떤 신용 위험에 대한 어떤 위기 신호들은 반복적으로 등장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만약 여기에서 이들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좀 진정될 수 있는 그런 기미를 본다라면 현재 국채금리 수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10%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국가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 재정위기 불안이 만약에 진정될 수가 있다라면 분명 글로벌 시장, 특히 신흥 시장에 많이 투입되었었던 어떤 자금들이 어떤 먹잇감으로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국내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도 좀 참관을 해둘 만한 부분이고, 과연 그리스 재정위기 문제만이 진정된다라고 해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사줄 수 있는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제유가 소식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국내 증시에도 역시 영향을 많이 주는 소식인데, 두 번째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겠다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국내 비축률도 이제 어느 정도 방출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역시 밤새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졌고, 전자상거래에서는 한 92달러 정도까지 WTI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110달러 넘었을 때는 왜 방출을 안 하고, 9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올 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지?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이
전략 비축류 방출과 관련된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제유가 수준이 높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을 더 늘리는 이는 다시 말해서 가격을 더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수요에 기반한 부분도 있었고 어떤 금리나 어떤 금리 상황을 고려한 어떤 에너지 그리고 각종 상품들에 대한 수요 부분이 있었었다라면은 이제는 향후 어떤 정책 노선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당국은 현재 경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인플레이션의 위기를 최대한 극복하는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되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식으로 물가가 오른다라고만 해서 이 금리를 인상시킬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이끌기 위한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면서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경기부양책의 가장 전공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명목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그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명목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으면 인플레이션 요인, 가격 변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가장 최대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 정책 당국은 다양한 가격 변수 등에 대한 어떤 인하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뭐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각종 공공요금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최근에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금과 은 가격에 대한 증거금 인상을 했었던 부분도 이런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 가격 변수를 떨어뜨리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이 진정된다라면 오히려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 가시성을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가격 요인이 떨어지면서 만약에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누적적으로 한 분기 정도 이상 진행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특히 미국 입장으로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꺼내들기 쉬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런 비축류 방출 등을 위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는 정책 당국의 어떤 차후의 어떤 경기 부양책 가동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면서 좀 유가가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는 유가를 조금 더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좀 부양하려는 어떻게 보면 좀 음모론자들이 좀 이야기를 하던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전공법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어지네요. 자, 이제 국내 그 지수 전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코스피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0 거의 뭐 90포인트 가까이 또 30포인트 이상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조금 더 강한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나요? 네, 우선은 반등 정도의 의미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2100선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까지 어떤 시장의 후퇴 모습이 어떤 심리적인 요인 아니면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서만 만약에 이유가 있다라면 오늘 이번 주에 어떤 주간 기준의 주식시장의 반등을 어떤 의미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 6월달 시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시장 리스크 작지 않았습니다. 수급도 그다지 낮은 부분은 없었고 또 시장을 이끌고 왔던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업종 등의 가격 조정이 상당히 가파른 편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의 움직임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이 상황이 이번 주에 다소 좀 반전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어떤 시장의 전환된 어떤 그런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래량도 그만큼 바닥권의 형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현재 상황을 반등 국면으로 보는 이유는 여전히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고 그리스 의회가 이와 같은 어떤 긴축안을 합의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재료로 작용한다라고 가정할 때 만약 다른 국가들이 그런 긴축안에 어떤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시장은 다시 또 불안감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분명 그리스에서 그칠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제가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수급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펀더멘탈, 그중에서 기업 이익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에 상당히 작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어떤 이익에 대한 어떤 신뢰성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실제로 IT 관련 기업들의 이익의 신뢰성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전자를 중심으로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낙관적인 뷰가 지금 시장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언제든 시장은 재하락의 위험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가정할 때 현재의 어떤 시장 상황에는 반등을 전제한 시장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7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반등에 대한 성격으로서의 대응을 가정을 한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그리스 문제가 좀 최고조로 가고 또 실적 시즌이 개막됨으로써 전체적인 조정 압력은 여전히 시장에서 되살아 있다는 점을 전제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그 변수의 결론은 알 수가 없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